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어 컬러링 수업을 시작할 건데 그 시작으로 염색의 역사 부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의 역사는 펌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진흙의 알칼리성과 식물성 헤나를 이용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자연 색소인 헤나를 이용해서 염색을 시행했다라는 게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83년 파리의 파라페니랭 자밍에 의해서 유기합성 연모제를 최초로 사용하여 두발 염색의 신기원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구적인 색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염색의 목적입니다. 염색의 목적으로 모발에 원하는 색을 입혀 피부색, 화장, 복식 등과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하여 염색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색의 구분 세 가지, 헤어 다이, 틴트, 다이 터치업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부분에는 영구적 염색과 반영구적 염색이 헤어 다이가 되겠고, 일시적 염색이 헤어 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시적 염색이 헤어 틴트가 되겠고, 다이 터치업은 뿌리 염색이 다이 터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색 작업의 기본 조건인데, 자, 온도는 바람이 없는 22에서 30도, 손상모는 15분에서 25분, 건강모는 20분에서 30분, 그 다음에 발수성모는 30분에서 40분의 방치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염색 작용을 도와주는 기기로서 헤어 스티머라든지 스팀 타월을 준비해서 작용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염색 시술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순서를 좀 간략하게 써드릴게요. 자, 순서를 간략하게 써드리면 처음에 패치 테스트, 자, 패치 테스트가 아니라 사전 테스트. 자, 처음에 사전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필요에 의해서 샴푸, 자, 그 다음에 피부 보호, 자, 다음 연화제,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연화제, 그 다음에 염색제, 도포, 그 다음 테스트, 이거 이제 색이 나왔나 테스트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색이 다 나왔으면 이제 마무리 린스. 자, 일단 염색은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 잡고 교재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두 번째, 필요시에만 중성 샴푸제를 이용하여 샴푸를 하고 두발을 잘 말린다. 그 다음 네 번째, 콜드 크림 등을 발라 연모제가 직접 피부에 묻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염색 시간을 테스트한다. 이건 사전 테스트를 통해 염색의 방치 타임을 결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모제 도포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세 가지가 나온 건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세 가지 나온 건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온도에 따른 발색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색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발색 시간도 빨라진다. 자, 이렇게 잡고 봐볼게요. 자, 목덜미에서 정수리까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바른다. 정수리는 열이 발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프보다 정수리 부분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프에서 정수리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피 쪽의 온도가 모발 끝 쪽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모발 끝 쪽을 먼저 바르고 두피 쪽에 염색약을 도포한다. 어떨 때? 모발의 길이가 20cm 미만일 때.
자, 그럼 20cm 이상의 모발은 어떻게 바르느냐? 긴 머리에 버진 헤어인 경우는 큐티클이 단단하여 연모제가 침투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모발의 중간, 그 다음에 두피, 머리카락 끝부분 순서로 염색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모발이 길게 있습니다. 자, 모발이 길게 있으면 일단 두피 부분, 중간 부분, 모발 끝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염색이 잘 나와요. 온도가 높아서 염색이 잘 나오고, 그냥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일반모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손상모로 칭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햇볕이나 외부 환경이나 혹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 가장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영양 상태가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손상모입니다. 손상모는 방치 타임이 짧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발색 시간이 빠릅니다. 발색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일반적인 중간 모발에 먼저 약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서 발색이 빠른 부분에 두 번째로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상모, 염색이 가장 빨리 나오는 손상모에는 마지막에 약제를 도포해 준다 라는 소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모제를 바르기 전에, 연모제를 바르려고 하는 모발이 발수성 모발이나 혹은 저항성 모발일 경우에 연화제를 먼저 시술을 하고 연모제를 도포해야 되는데, 이 연화제를 바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화제는 사전 연화 기술을 프레소프트닝, 모발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프레소프트닝이라고도 하며, 과산화수소와 암모니아수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 타임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제를 바르는 순서 그대로, 연화제를 바른 순서 그대로 연모제를 도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연화제를 바를 때도 네이프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발라가면 훨씬 더 좋은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연화제의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비닐캡을 씌우고 모발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방치 타임을 정하고,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 또한 펌이랑 마찬가지로 약제의 작용을 촉진시키고 보온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캡을 씌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원하는 색조가 이루어지면 미지근한 물에 산성균형 린스를 하고 자연 방치한다. 즉 알칼리화된 모발을 다시 등전점으로 돌리면서 모발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원래 상태의 모발로 돌려주는 마무리 작업을 시행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전 테스트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전 테스트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패치 테스트, 그 다음에 스트랜드 테스트.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두 가지의 역할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패치 테스트는 스킨 테스트, 알레르기 테스트라고도 하며 시술 시 알레르기 및 피부 특이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사용할 연모제와 동일한 연모제로 하루나 이틀 전에 팔꿈치 안쪽, 그 다음에 귀 뒤쪽 연한 피부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서 양성 반응이 일어나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시술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다음에 시술을 할 때 체질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염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패치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테스트는 피부 이상,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해 염색을 할지 말지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패치 테스트. 다음 스트랜드 테스트는 두 발의 연모제를 바르고 연모제의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프로세싱 타임 후 씻고 말려 색상과 소요 시간을 결정하는 테스트라 그랬습니다.
색상과 소요 시간을 결정하는 테스트. 자, 그래서 올바른 색상으로 우리가 연모제를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정확한 연모제의 작용 시간을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발의 성질을 파악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스트랜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여기는 연모제 결정, 그 다음에 작용시간 테스트, 작용시간 테스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하는 게 스트랜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미용실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패치 테스트나 스트랜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패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연모제에 독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화학 성분들이 많이 독했을 때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유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독성 성분을 많이 빼고도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전 테스트에서 패치 테스트가 많이 빠지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스트랜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할 때 모발 한 가운데 이 모다발을 잡아놓고 패치 테스트를 스트랜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미용사들마다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의 모발을 만져보고 연모제가 어떤 게 들어가면 고객이 원하는 만큼 발색이 되겠다라는 계산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랜드 테스트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스트랜드 테스트가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고객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정색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했을 때 고객이 그 부분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정 염색을 했을 때 미용사들이 탈색이나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할 때 잘 안 해주고 비싼 가격을 받으니까 그래요. 검정 염색약이 밖으로 빼내지는 게 상당히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이 머리를 밝게 연출하고 싶대요. 밝게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적 견해로 봤을 때 이 고객은 누가 봐도 검정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이 스트랜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때 많이 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들도 이제 좀 그거 시행을 하면 그때서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완성도 높은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염색 시술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패치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두피에 이상이 있거나 피부에 이상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염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시술자는 반드시 고무장갑 착용해야 됩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4번과 5번. 이거 묶어서 보는데 퍼머넌트 시술 후 일주일이 지난 뒤 염색을 해야 되며 부득이한 경우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 안에 모든 시술을 해야 되면 퍼머넌트 웨이브를 먼저 진행하고 염색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펌을 먼저 하라 그랬죠? 이 이유가 뭐냐면 펌을 하고 염색을 합니다. 자, 둘 다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펌을 내가 5단계로 진행을 했어요. 5단계를 진행하고 염색을 진행하게 되면 이 5단계로 말아놨던 컬이 늘어지게 됩니다. 컬에 늘어짐이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펌은 곱슬거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죠. 펌은 곱슬거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더 곱슬거리게 6단계로 웨이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을 하면 컬이 늘어나서 5단계의 컬이 형성이 돼요. 애시당초 고객이 원하는 컬의 단계가 5단계였다고 하면 이러한 시술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를 먼저 하고 염색을 나중에 하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염색을 먼저 하고 펌을 한다. 펌을 하게 되면, 자, 염색이라고 하는 건 색소를 착색시키는 건데, 자, 색소를 모발 안에 넣는 거예요. 모발 안에 넣어 놓고 펌이 들어가게 되면 펌을 시행할 때 우리가 모발이 팽창되죠. 모발이 팽창되면서 펌제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착색시켰던 색소가 밖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한번 유실된 색소는 우리가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색이 연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빠져버려요, 색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시술을 같이 들어갈 때는 퍼머넌트 웨이브는 웨이브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고, 염색의 색소는 한번 빠져버리면 다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염색을 먼저 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4번과 5번을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6번, 염색 전 샴푸를 할 때 두피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우리가 샴푸를 할 때는, 자, 염색이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두피가 아니고 모발에 염색이 이루어지죠. 모발에 염색이 이루어지고, 자, 염색약에는 소량의 독성 성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에서 발생하는 각질, 피지, 이런 유분들이 천연 보호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이 들어가기 전에 샴푸를 할 때는 중성 샴푸제만을 사용하고, 그리고 두피에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고 모발에 때만 제거해 내는 겁니다. 염색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모발만 씻어내고 두피의 유분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사전 샴푸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 트리트먼트나 우리가 이렇게 컨디셔너제를 사용해서 혹은 클리닉제를 사용해서 리컨디셔닝, 즉 모발에 단백질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카드에 꼼꼼하게 작성해서 패치 테스트 결과, 사용한 연모제 등을 이용해서 다음 시술이랑 이어질 때 편하게 조금 더 정확한 시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연모제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면서 바람이 이렇게 서늘하게 부는 그늘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라는 소리가 9번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을 할 때는 독성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는 3가지, 영구적, 반영구적, 이렇게 일시적 연모제가 있다. 이 정도로 그냥 기억하고 앞부분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선 이제 드디어 종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 자,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그 다음에 반영구적, 영구적 연모제로 나눠져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알려면 우리가 펌 원리에서 한번 다뤘듯이 여기서도 모발의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념 잡기 위해서 모발의 구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봐보세요. 자, 모발 단면을 잘라놨을 때 가장 안쪽에, 자, 우리의 공기의 통로가 되는 곳, 즉 모수질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겉으로 모발의 특성이 결정되는, 모발의 성질이 결정되는 모피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피질을 보호하는 겉면으로, 보호하는 부분으로 모표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단면이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 모표피, 모발을 보호하는 모표피층이 다시 3개로 분류가 돼요. 자,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 모표피 부분을 다시 3개로 분류하면 첫 번째 에피큐티클,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엑소큐티클, 자, 여기는 중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 엔도큐티클, 여기는 가장 안쪽 부분입니다.
모 피질과 맞닿아 가지고 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엔도큐티클이에요. 자,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 자, 이제 보시면 자, 일시적, 반영구적, 영구적 연모제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일시적 연모제는 염색제 분자의 크기가 커서 모발의 표면에만 착색이 되는 연모제로 한 번의 샴푸로 쉽게 제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연모제는 자, 이 부분 일시적 연모제는 에피큐티클에만 착색이 됩니다. 에피큐티클에만 착색이 되는 게 일시적 연모제다. 그래서 한 번 샴푸하면 쉽게 빠져나가는 게 일시적인데 종류로는 컬러 린스, 컬러 파우더, 컬러 크레용, 컬러 스프레이 등이 있습니다. 색소 입자만 큐티클 겉면에 고정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반영구적 연모제라고 해서 한 번의 샴푸로 씻어지지 않으며 지속기간이 4주에서 6주 정도인 연모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영구적 연모제의 색소는 어디까지 침투하느냐? 이제 겉면에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엔도큐티클 정도까지는 색소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반영구적 연모제는 엔도큐티클까지 침투할 수 있고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피질 안쪽까지 소량 침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구적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위에 막을 씌우거나 혹은 색소 입자의 입자의 크기를 키우는 거 입자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쪽에 가둬놓고 조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속시간이 4주에서 6주 정도 지속이 된다. 그리고 종류로는 린스, 컬러 린스, 프로그레시브 샴푸, 그 다음에 산성산화 연모제, 컬러 크림 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산성산화 연모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코팅한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매니큐어를 진행한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왁싱을 진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모든 것들이 산성산화 연모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의 막을 씌워서 실리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실리콘 막인데 이 실리콘 막을 씌워서 색소를 가둬놓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는 게 이 산성산화 연모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영구적 연모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색소가 침투하는 레벨이 어나더 레벨이에요. 자, 여기는 지속성 연모제라고도 하며 모발이 커트되어 잘려나갈 때까지 색상이 유지되는 연모제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를 먼저 보시면 식물성 연모제, 그 다음에 금속성 연모제, 유기압성 연모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식물성 연모제는 앞에 이집트에서부터 시행되었던 그런 염색 방법인데, 자, 식물성 연모제는 독성이나 자극성이 없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색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물에서 채취한 천연 색소만 이용하기 때문에 색상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hen나로 염색할 때는 pH가 알칼리 쪽으로 높게 치우친 것보다 pH 5.5 정도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금속성 연모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금속성 연모제는 가장 처음에 이 연모제를 만들었을 때 이런 금속성 연모제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 주된 성분이 뭐였냐면 케라틴의 유황과 납, 구리, 니켈 등의 금속이 반응하여 모발의 금속 피막을 형성하여 염색하는 방법을, 모발의 색을 바꾸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속성 피막이 형성되면서 이 다음에 하는 염색이라든지 다른 시술들이 잘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용액들이. 그래서 이거는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금방 사용이 중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독성도 물론 강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유기합성 연모제가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색제가 유기합성 연모제가 되겠습니다. 자, 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그 종류로는 우리가 종류는 액상형, 크림형, 분말형의 제품이 있다. 이 중 많이 사용되는 건 액상형이나 크림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유기합성 연모제는 자, 일단 먼저 여기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어디까지 침투가 되느냐? 이 친구들은 모피질 안쪽까지 이렇게 침투를 해요. 색소가. 모피질 안쪽까지 침투를 해서 얘네들이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오래 지속이 되고 머리를 자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래서 영구적 연모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넘어가면 유기합성 연모제가 있어요. 유기합성 연모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현재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조금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기합성 연모제는 1제와 2제로 구분이 돼요. 자, 먼저 교재를 보시면 알칼리제인 1제와 산화제인 2제로 구분이 된다. 1제에는 휘발성이 있는 암모니아 그리고 암모니아에 녹아있는 산화염료 이렇게 존재를 하고 1제인 알칼리가 모표피를 팽윤시켜 모발을 팽창시킨 후에 모피질 내에 색소와 과산화수소를 침투시킨다. 과산화수소는 2제입니다. 자, 모피질 내의 인공색소는 큰 입자의 유색 염료를 형성하여 영구적으로 착색된다. 그리고 2제 과산화수소는 두발에 침투하여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탈색시키고 산화염료를 산화해서 발색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까지 같이 보시면 염색 전에 1제와 2제를 같이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하고 이때 발생하는 주 화학 반응은 산화작용이다. 그냥 이거는 그냥 주된 화학 반응은 산화작용이다.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만 두시고 이거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주 키포인트입니다. 자, 산화염료의 종류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유기합성 연모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지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놓으시면 정말 좋아요. 자, 일단 1제에 포함되는 우리가 성분으로는 자, 산화염료 그 다음에 암모니아수 이렇게 대표적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는 과산화수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암모니아에 의해서 팽창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암모니아에 의해서 모표피가 팽창됐어요. 팽창되고 산화염료와 과산화수소를 모피질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산화염료,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이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 자, 모피질 내 인공색소는 큰 입자의 유색 염료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과산화수소가 필요해요. 유색 염료를 크게 만들 때, 입자를 크게 만들 때 하나 사용되고, 자, 과산화수소의 역할로 입자를 크게 만든다. 크게 하고, 자, 두 번째 역할로 나와 있는 게 뭐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한다 그랬죠? 멜라닌 분해. 그래서 참고로 멜라닌이라고 하는 건 멜라닌은 우리 머리카락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멜라닌 색소예요. 검정색, 흑색을 띠는 색소가 멜라닌 색소인데 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시켜 가지고 염색을 발색시켰던 그 색소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빛을 받았을 때 더 그 색깔이 부각될 수 있게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산화수소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고 산화염료와 과산화수소가 모피질 안으로 침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팽창해가지고 안으로 놓고 안에 들어간 입자들이 처음에는 이만한 크기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작은 크기야. 근데 과산화수소가 들어가면서 이 입자들이 이렇게 팽창합니다. 그러면은 모표피가 팽창되어 있더라도 너무 팽창되지 않는 이상 이 색소가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안에서 이 색소들이 자리 잡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한다 그랬는데 멜라닌 색소에 산소가 결합되면 이 친구도 산화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요. 이게 옥시멜라닌인데 그냥 단어만 그냥 한번 들어놓고 가세요. 옥시멜라닌으로 변하면서 색소가 없어져서 분해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의해서 암모니아로 팽창, 과산화수소와 산화염료를 넣어서 멜라닌을 파괴하고 색소 입자를 크게 만들어서 염색제를 안에다가 고착시키는 것이다. 색소를 고착시키는 게 이렇게 영구적 염색제의 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고 우리가 저 밑에 이제 색소에 따라서 파라페닐렌 디아민, 그 다음에 파라트릴렌 디아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누고 있는데 그냥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건 이 파라페닐렌 디아민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독성 유발 물질로 우리가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자, 백발을 흑색으로 착색시킬 수 있는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이렇게 독성 물질로 우리 피부의 이상 반응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패치 테스트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물질 때문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놓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